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 가족조차 모르게 총살하고 무덤의 위치마저 철저히 숨겨버리는 이곳은 유럽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는 31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악명 높은 독재자인지 벨라루스의 자유지수 점수는 7점, 북한과 겨우 4점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았고, 자신을 비판한 남자를 잡겠다며 그 남자가 탄 민간 여객기를 전투기로 강제 착륙시킨 적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다른 나라 비행기를 납치한다는 건 이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루카셴코가 이렇게 30년 넘게 권력을 쥐는 동안 9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조 6천억 원이 넘는 부정재산을 모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유럽에서도 가난한 편에 속하지만 루카셴코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이재용 회장과 눈높이를 같이 하죠. 한 인간이 30년 동안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고 치밀하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권력 구조를 파괴하고 단 한 명의 경쟁자조차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KGB와 오몬이라는 특수부대를 이용해 국민들의 불만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틀어막아 버립니다. 국민들 사이사이에 북한처럼 정보원을 심어두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새벽에 납치해가죠. 하지만 동시에 월급과 물가를 정교하게 조절하면서 겉으론 안정적인 통치자인 척 자신의 얼굴을 꾸며냅니다. 그런 벨라루스는 지리상으론 유럽에 속하지만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비행기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러시아 핵무기가 배치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럽 국가에게 버림받은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벨라루스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유럽의 북한이라 불리는 벨라루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벨라루스로 가는 버스입니다. 4시간 타고 가는데 10만원이 넘더라고요. 유럽은 대체로 한 나라처럼 봐가지고 이 나라 수도에서 저 나라 수도까지 가는데 국내 요금처럼 엄청 저렴한 요금을 받거든요. 근데 벨라루스는 유럽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유럽에서 어디 여행하러 갈 때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벨라루스는 육로로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해가지고 그것도 또 10만원 넘게 내줬어요.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 평화롭고 서로 협력하는 그 유럽의 구성원이 아닌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2층 버스입니다. 벨라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뉴스에서 민스크까지 한 거리가 2시간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오후 8시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2시간 30분 하고 검문을 3시간 30분 한 거거든요. 들어오기가 너무 빡셉니다. 저도 입국 심사하다가 군인들한테 끌려갔어요. 끌려간 건 아니고 어디 막 데려가가지고 계속 앉혀놓고 물어보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한 끝에 겨우 도장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어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 왜 이렇게 많이 와?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비자 승인 받은 거를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호텔을 예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무 데나 문 두들겨서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 호텔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제발 내가 7만원까진 봐준다. 7만원 넘기만 해봐. 하필 딱 쉬는 시간이네요. 2시부터 3시까지 45분 남았다. 방은 있겠지? 제일 저렴한 방은 한 4만원 하는 것 같아요. 직원이 와서 물어봤는데 방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주변에 또 돌아다니면서 문 연 데 있으면은 또 물어보려고요. 근데 이거 삐까뻔쩍하다. 이거 중앙역인 것 같더라고요. 중앙기차역. ATM에서 현금도 뽑았습니다. 환전을 했어야 되는데 새벽이라서 환전할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 수수료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환전하고, 여기도 하나가 있긴 한데 문을 열어줄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띵동인가? 아닌가? 띵동. 나는 어째서 새벽에 도착했는가? 역시 안 열어주고요. 택시를 타고 조금 더 외곽으로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근처는 연대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점이 4.99점이에요 천사가 오고 계시네. 여기 방금 와치앱으로 연락했는데 방이 하나 있다 그랬거든요.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밖에서 자는 것보다 낫지. Hello. Can I check in?
No. One place 56 euros. Okay. 2 days. 자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제 호스텔입니다. 뭐 깔끔하긴 한데 하나 안 좋은 점이 너무 삐걱삐걱거려요. 제가 위층 쓰고 있는데 좀만 움직여도 삐걱삐걱 돼서 그게 너무 시끄럽긴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요 근래에 동유럽 국가에 있었을 때 계속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걸어다니기 딱 좋은 날씨예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되게 쬐끄만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내가 본 호스텔에서 쉬는 공간 중에 제일 잘 해놨거든요. 제일 넓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안 씁니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영국에 바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아닌가? 화분 옆에 강아지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새도 키우네. 얘네 너 어디서 갖고 왔길래 다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는 거지? 주인 아저씨 취향인가봐요. 뭔가 구소련 국가 같은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군인하고 대파가 있네요. 찾아보니까 군사학교래요. 어떻게 호스텔 바로 앞에, 이게 호스텔이거든요. 호스텔 바로 앞에 군사학교가 있네. 어제 카메라를 안 켜고 좀 돌아다니 봤는데 러시아 느낌이 납니다. 그냥 사람들도 다 러시아 사람들 같이 생겼고 건물도 그렇고 다 러시아 느낌이야. 근데 뭔가 풀숲이 잘 되어 있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러시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벨라루스라는 이름에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벨라가 흰색이고 루스가 러시아란 뜻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벨라루스랑 러시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산 핵무기를 배치합니다. 그런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는 매년 원유랑 가스 보조금으로 벨라루스에 수조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수조 원이면은 러시아한테 큰 돈이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벨라루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는 러시아랑 접경한 국가,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 중에 러시아를 싫어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발트 3국, 핀란드를 포함해서 다 미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가 엄청 힘있고 도움되는 친구 국가는 아니어도 절대 놓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 동아시아로 치면은 북한 같은 나라죠. 북한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나라긴 한데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요. 벨라루스는 딱 북한이랑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이 건물은 뭐 같이 생겼나요? 전혀 오페라 건물 같이 안 생겼는데 오페라 건물이라고 합니다. 뭔가 전쟁 기념관 같이 생겼어요. 이게 오페라 극장 일정표래요. 번역을 해서 보니까 제가 아는 거는 어린 왕자,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정도밖에 없네요.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람 좀 심하게 부는데요. 어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더니만 오늘은 날씨가 쨍쨍한 대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오늘 최대 풍속이 시속 36km래요. 이거 우사인 볼트 속도거든요. 우사인 볼트 100m 달리기 할 때 속도. 뭔가 드세더라.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저기는 맥도날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KFC랑 버거킹 그대로 있는데 맥도날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 나간 자리를 여기 현지 업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막 드라이브도 그대로 있고 뭐 로고도 비슷하고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안에 파는 메뉴도 비슷하더라고요. 빅맥 같은 거, 막버거, 이거 누가 봐도 빅맥이죠. 이런 것들도 다 맥도날드에서 파는 이미지 그대로예요. 근데 자기들만의 특색을 더하기 위해서 뭐 벨라루시안 버거 같은 걸 추가하긴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떠올리면은 뭔가 삭막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공원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고밀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 계획을 짜왔기 때문에 개개인이 뭐 마당이나 그런 걸 가지는 집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국가가 큰 공원으로 그걸 집단적으로 대신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민을 위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랑 달리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공원들을 크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키르기즈스탄 갔을 때도 공원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나 신기한 거는 그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공원, 좀 규모가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놀이동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민스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중앙아시아 국가를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이랑 공동체를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쓰는 이런 공공장소를 확대하는데 더 힘을 쓴다고 합니다. 날씨가 참 희한해요.
어제 날씨가 흐렸을 때는 와 너무 삭막한 구소련 국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날씨가 좋아지니까 또 예쁜 유럽 도시같이 생겼어요. 저기 저 신전 같은 건물은 소련 시절의 KGB를 그대로 유지한 벨라루스의 국가기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KGB라는 이름을 다 버렸는데 러시아도 지금은 FSB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벨라루스는 아직까지도 똑같이 KGB라고 부르더라고요. 건물 이름도 국가보안위원회. 이름만 안 바뀐 게 아니라 소련 시절에 그 권력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 무서운 국가기관입니다. 직원은 한 10,000명 정도 된대요. 주로 하는 업무는 방첩, 통신 감청, 테러 방지 등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주로 대통령 독재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지금 정치범만 1,200명이 투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에 리투아니아에서 KGB 박물관을 갔을 때 설명했는데 KGB는 쉽게 말해서 경찰이면서 군인이면서 검사면서 판사입니다. 조사, 수사, 판결까지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진짜 찍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벨라루스 대사도 저기 KGB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KGB에서 소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래요. 이거는 뇌피셜이긴 한데 KGB를 가면은 약간 권력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무슨 건물 같나요? 되게 으리으리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엄청 중요한 국가기관은 아니고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야, 내가 봤던 우체국 중에 제일 멋있게 생겼어요. 여기는 벨라루스 수도에 있는 독립광장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예요. 여기가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이랑 되게 비슷한데 7만 제곱미터 직사각형 평지에 조성을 한 것도 비슷하고 광장 주변이 정부 청사랑 호텔, 당 본부로 둘러싸여서 지도자가 군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나 벤치 같은 게 거의 없고 대규모 집회랑 열병식용으로 구조를 짠 것도 비슷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민스크에는 레닌 동상이 있는데 평양에는 김일성하고 김정은의 대형 초상화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모이면은 이 커다란 광장에 9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대요. 저기 군인 아저씨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이랑 대통령 직속 국립도서관이 있고 여기는 총리실을 비롯한 벨라루스의 정부청사입니다. 여기는 벨라루스에서 가장 오래된 사범대학, 저기는 철도 회사랑 벨라루스 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요 건물들이 이 광장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저기 돔 모형의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런 게 왜 있는지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유리 모형의 돔 구조물입니다. 아까 그 7만 제곱미터 광장 아래에는 이런 쇼핑몰이 있거든요. 되게 안 어울리지 않아요? 위에 광장도 넓었다시피 여기도 쇼핑몰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3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장 밑에 한 층짜리도 아니고 3층짜리 쇼핑몰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데 더 지을 때도 많은데, 그죠? 이거는 단순히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주 쓰는 전략인데 사람들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상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항상 깔끔하게 비워놓습니다. 옛날 사회주의권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지상은 권력의 상징, 지하는 대중공간. 지하에 쇼핑몰을 건설하려면 지상에 짓는 것보다 몇 배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시민들은 지하에서 돈을 쓰고 권력자들은 지상에서 시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 공간에 몰아둬야지 통제랑 감시가 쉽거든요. 지상의 커다란 광장에서는 출입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감시가 건물 안보다는 어렵죠. 저는 모스크바는 안 가봤는데 모스크바도 이런 구조로 된 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하에 쇼핑몰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3층짜리 쇼핑몰은 아니고 1층짜리 지하 상가 정도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녀서 도시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은 거지 여기 위 광장처럼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텅텅 비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하에 뭔가를 짓지는 않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지하 공간인데 하나는 명분이 충분하고 다른 하나는 명분이 없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벨라루스의 도서관인데 과거 정치와 관련된 역사 문서는 저 같은 외국인은 물론이고 벨라루스 사람도 허락을 받아야지만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면은 한 5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그때 승인을 받으면은 도서관 안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 같은 걸로도 찍지 못하게 한대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1994년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인권 탄압이랑 정치적 암살, KGB의 감시 등이 역사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안 불태우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외국 연구자나 기자가 그런 문서를 확보해서 보도한다면
벨라루스가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안 좋은 국가다라는 거를 널리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겠죠. 소련 시절부터 정권의 불리한 과거를 삭제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벨라루스가 그런 나쁜 걸 답습했대요.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살고 있는 대통령궁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타는군요. 버스 티켓은 450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대통령궁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엄청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을 잘 해놨네요. 저는 대통령궁 근처에는 사람도 잘 없고 왜냐면 보안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예요. 사람도 되게 많고 평화로워요. 시내에 있는 공원들보다 훨씬 나은데 저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데도 있고. 저기에 루카셴코가 사는 대통령궁이 있는데 나무로 가려놔서 건물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잘 보이는 위치로 왔는데도 이게 최대예요. 보안을 위해서 높은 시멘트나 벽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나무를 저렇게 가려놨네요. 공원을 저 끝에서부터 쭉 어떻게 대통령궁이 눈으로 보이는 데가 있을까 하고서 가봤는데 안 보입니다. 다 나무로 막아놔서 건물이 명확하게 안 보여요. 근데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제 눈으로는 이제 얼핏 건물의 윤곽이 보이거든요. 새로 지은 티가 나는데 지은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새로 지은 대통령궁이라고 합니다. 루카셴코가 1990년대부터 대통령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지은 거죠. 추정되는 건축비는 한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3천억에서 4천억을 써서 새로운 대통령궁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약간 궁금해지더라고요. 벨라루스가 막 유럽에 있는 나라치고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의 반의 반 정도 돼요. 이런 나라의 독재자는 30년 동안 했잖아요. 한 얼마 정도 재산을 부정축제했을까 하고서 검색을 해봤는데 추정되는 자산이 1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관저만 한 17군데 정도 되고 비행기는 8대나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용기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부룬디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독재를 하려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찍 죽은 부룬디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 재산은 50억이었거든요. 벨라루스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긴 해도 유럽은 그래도 확실히 유럽인가 봅니다. 부정축제한 재산이 조 단위에서 노는 걸 보면. 또 루카셴코가 독재를 30년 넘게 했잖아요. 제가 96년생인데 제 나이보다도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그 30년 동안 국민들 반대가 없었을 리도 없고 2인자, 3인자, 4인자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30년 동안이나 독재를 했나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2004년 루카셴코가 대통령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죠. 이때 헌법을 바꿉니다.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가지고 자기가 무제한 독재할 수 있는 그 명분을 한층 깔아놔요, 바닥에다가. 근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둘 모여서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두 번째, 아까 말한 KGB와 오몬이라는 것을 완전 친위부대처럼 휘두르고 다닙니다. 오몬은 특수임무기동대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루카셴코의 시위 진압부대예요. 인권단체들이 폭력기구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 무차별하게 사람을 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KGB랑 오몬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겁은 제대로 줘놨고 이제 채찍을 줬으니까 당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벨라루스는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국가라서 기업의 70%가 벨라루스 정부 소유입니다. 대부분 국영기업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월급을 주는 구조예요. 그 월급의 많고 적음을 정부가 담당하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빵, 우유 등 필수품 가격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합니다. 나중에 마트 가서 대체로 여기 외식 물가도 저렴하기도 하고 마트 가보면은 나중에 갈 건데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서 국민 생활비를 줄여서 비싸고 불안한 서방식 자본주의보다 루카셴코 체제가 낫다고 계속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완전 깐난 애기들은 그런 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물가가 어떻고 시위가 어떻고 뭐 직장 생활이 어떻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루카셴코를 빠뜨카라고 부르게 한대요. 그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수령님이라고 부르듯이 일종의 정신적 복종 시스템인 거죠. 찾아보니까 30년이나 독재 해먹는 사람은 아 정말 그 머리 깊숙이까지 관여를 하는구나, 그런 무의식적인 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구나, 뭐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루카셴코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네가 나한테 내가 독재하는 거 정치적으로 시비 걸고 딴지 걸지 않으면은 너네 저렴한 물가로 평생 안정적이게 살게 해줄게. 딱 이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먹힐 수 있는 게 여기에 뭐 기업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정부에서 주도로 하는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국가주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너무 권력이 한쪽으로만, 뭐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힘이 세긴 한데 여기는 완전히 그 권력이 대통령하고 정부에만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한번 힘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루카셴코처럼 채찍하고 당근을 주면서 막 나라를 자기 걸로 쓰는 거예요. 대통령궁은 여기서 보는 게 최대입니다. 여기서 좀 잘 보이네. 생각보다 규모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벨라루스는 꽤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파트가 뭔가 요새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은 지 한 5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소비에트 때 엘리트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지은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전쟁사 박물관입니다. 벨라루스가 옛날에는 소련의 일부였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위에 소비에트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소련군이 전쟁 때 썼던 수송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볼까도 했는데 어차피 내용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러시아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아파트들도 좀 독특하게 생겼죠? 왼쪽에 쭉 늘어선 건물은 옛날 소련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80년대 도장 마감된 국민 임대주택 같은 느낌인데 이쪽은 판넬라크라는 구조로 지었대요. 공장에서 콘크리트 판 떼듯이 떼어내서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생긴 집을 줄줄이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 건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저기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초반 정도면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지은 고급 아파트인데 그중에 유리창도 많고 발코니도 큼직큼직합니다. 이런 건물은 소비에트 감성을 남겨두면서 자본주의식으로 고급화를 한 건데 민스크 시내에선 이런 게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딱 봐도 뭔가 특이하고 섬같이 생겼죠. 저런 거는 더 비싸서 한 평당 900만 원까지 한대요. 20평이면 한 1억 8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아파트들조차도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국가가 공동주택의 운영 일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래요. 공동현관 색 바꾸는 것도 정부 허가 받아야 되고 외국인은 아예 못 사는 지역도 있대요. 그래서 자본주의 옷을 입은 사회주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보기엔 멋있고 웅장한 건물인데 사실은 독재랑 통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입니다. 살아있는 사회주의 박물관인 거죠.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어가지고 구경 왔습니다. 한번 물가가 어떤지 볼까요? 아까 루카셴코가 당근과 채찍 전략 중에서 물가를 당근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빵이 주식인데 빵도 저렴합니다. 하나에 400원, 하나에 600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거의 다 한 600원 정도 하네요. 이런 라면도 1.7루블 밖에 안 해요. 이거 러시아에 있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2.25루블 밖에 안 하네요. 이건 밀가루인 것 같은데 이만한 한 3.3루블. 우유 같은 것도 한 1리터 되는데 1.8루블, 2.5루블 밖에 안 하네요. 이거는 돼지고기인 것 같은데 12루블. 닭가슴살은 1kg에 한 15루블. 여기는 닭다리가 별로 인기가 없나봐요. 1kg에 8.8루블 밖에 안 하네. 닭다리가 절반 가격밖에 안 합니다. 저 끝에 있는 건 닭 날개인데 8.4루블이네요 1kg당. 펩시 이만한 게 1.5리터짜리가 2.85루블 밖에 안 해요. 진짜 저렴하다. 500ml 캔 맥주도 다 저렴해요. 한 캔에 2.4루블, 2.5루블, 2.3루블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죠. 술이 다 저렴해요. 벨라루스에서 만든 와인들도 엄청 저렴합니다. 조금 비싸면 9루블, 좀 저렴하면 8루블. 무슨 와인이 4,000원짜리가 있나? 보드카도 저렴합니다. 좀 비싸면 13루블 정도 하고 저렴한 거는 8루블, 9루블도 하네요. 이렇게 커다란 것도 11루블 밖에 안 해요. 이렇게 술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어떤 전략인가? 그건 못 들어봤는데 확실히 물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아까 그 마트는 지하 1층에 있었고 여기는 6층입니다. 6층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음식을 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그만이랑 여기다 말아 먹으려고 빵 시켰어요. 이 맛이 아니에요. 역시 중앙아시아 음식은 중앙아시아 가서 먹어야 돼요. 면이 간도 안 비어있고 국물도 딱히 막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언행 불일치긴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벌써 저녁이네요. 숙소로 돌아갑니다. 다음 나라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습니다. 벨라루스는 뭐 친한 사람들, 뭐 동네 사람들하고도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10년, 20년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KGB에서 심어놓은 요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 그런 정치 얘기를 입 밖으로 잘 안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도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동네 사람이라도 보위부에서 심어놓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잡혀가면은 감옥에서 막
한 달, 두 달 사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래 살잖아요. 막 5년, 10년씩 사니까 엄청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이 서로 의심하게끔 해야 사람들이 잘 안 뭉치기 때문에 수뇌부에서는 더 이용하는 경향이 있대. 찾아보니까 대통령을 모독할 시 최대 4년, 대통령 명예훼손은 최대 5년, 공무원 모욕은 최대 3년, 국기나 국가 상징 훼손을 하면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감옥에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이랑 참 비슷한 나라가 벨라루스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음 나라로 가볼게요. Don't say sorry for who you are.